64세에 재혼, 혼인신고하고 한 달, 인생의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영입니다. 올해 64살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아침 8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맛있는 반찬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그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가게에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 유명하다던데 하나 주시겠어요? 목소리도 참 따뜻했습니다.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그분은 박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67살이고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아,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혼자 하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아는데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참 외롭죠. 도연 씨의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잘 지내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사장님은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원두커피 좀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드시는 거 보면서 마시고 싶어서요. 혼자 마시면 재미없잖아요. 다음날 도연 씨는 정말로 원두커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 앉아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늘었죠. 아니에요. 이건 재능이에요. 손맛이 다르다니까요. 남편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늘 그냥 먹을 만한 애 정도만 말했거든요. 근데 도연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 하나하나를 칭찬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제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서영 씨는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요? 네, 사람들한테 정성껏 반찬 만들어주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요즘 흔치 않아요. 가게 단골인 혜진 씨가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62살인데 말수는 적지만 의리 있는 분이에요. 서영 씨, 그 남자분 요즘 자주 오시네요. 아, 도연 씨요? 좋은 분이에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요? 조금 조심하세요. 과한 친절일 뿐이에요. 혜진 씨도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외로운지. 혜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연 씨는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가게에 안 오시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영 씨,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며칠 뒤 저는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저 좋아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실 거죠? 네, 후회 안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그 눈빛이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설렘에 취해서 위험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걸요. 서영 씨,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도연 씨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저 좋아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실 거죠? 네, 후회 안 해요. 도연 씨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영 씨, 우리 조용히 혼인신고만 할까요? 나이도 있고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쓸데없는 말 들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혜진 씨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만 알면 되죠. 우리 행복이 중요한 거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 도연 씨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구청 앞에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영 씨.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영 씨, 가게 영업시간 좀 줄이는 게 어때요? 왜요? 손님들이 저녁에도 오시는데 몸 상하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언제 쉬어요? 저녁 6시에 문 닫아요. 그럼 매출이 줄어드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 씨는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어요. 오늘 누가 왔어요? 단골 손님들이요. 평소랑 똑같아요. 남자 손님도 왔어요? 네, 몇 분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관심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숨이 막혔죠.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제 옷차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영 씨, 그 옷은 좀 그런데요. 뭐가요? 너무 화려해요.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었죠. 화려하다고 할 만큼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를? 그냥 수수하게 입어요. 제 말 믿어요. 그날부터 옷장에서 화려한 옷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도연 씨가 좋아하는 회색, 베이지색 옷만 남았어요. 결혼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 누나가 찾아왔어요. 박미정이라는 분이었는데 69살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날카로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이 내 부인이라고? 네, 누나. 서영 씨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공손히 인사했지만 미정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집안과는 안 맞네. 도연아, 넌 원래 눈이 높았는데 나이 들더니 이렇게 됐구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나,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이랑 우리 도연이가 결혼했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도연 씨가 저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 누나가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요? 저한테 이해하라고요? 미정 씨는 그날부터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저를 평가했어요. 집안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식은 간을 왜 이렇게 맞춰? 말투부터 고쳐야겠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며느리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아내지 미정 씨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도연 씨한테 말했어요. 도연 씨, 누나분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누나가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힘들어요. 매일 뭐라고 하시니까. 참아요. 누나도 우릴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참으라고요. 위해서라고요. 저를 모욕하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데 낯선 앱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앱을 열어봤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었어요. 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연 씨, 이 앱은 뭐예요? 아, 그거요? 서영 씨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요? 부부잖아요. 서로 어디 있는지 알아야 안심되죠. 저는 싫어요. 이거 감시잖아요. 도연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차가운 눈빛을 봤어요. 감시라니요.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서영 씨 혼자 다니면 저는 불안하다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서영 씨,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이런 것도 못 참아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앱을 지우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인가? 며칠 뒤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렌즈였습니다. CCTV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침실 쪽을 봤습니다. 책장 위에도 하나 있었어요. 부엌 찬장에도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CCTV가 숨겨져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가 언제 설치한 걸까? 왜 설치한 걸까? 저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혼인신고 한 달 만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도 입는 옷도 만나는 사람도 제 의지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엔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고 집안엔 CCTV가 숨겨져 있었죠.
이게 도연 씨가 말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금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한 달 전과 달랐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한테 물었습니다. 도연 씨, CCTV는 왜 설치하신 거예요? 도연 씨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 그거요? 다 서영 씨 안전을 위해서예요. 집 안에까지 필요한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혹시라도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제가 서영 씨 지켜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예민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말하면 서영 씨가 반대할 것 같아서요. 전 서영 씨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서로 믿어야죠. 제가 서영 씨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믿어야 한다.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가게에 나가려고 하는데 도연 씨가 물었어요. 오늘 누구 만나요? 단골 손님들이요. 혜진 씨도 와요? 아마 올 거예요. 매주 오시니까. 도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 씨랑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친구예요. 오래된 단골이고요. 친구면 뭐해요? 서영 씨 이제 결혼했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친구가 뭐가 중요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중요하지 않다니. 그럼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혜진 씨한테 우리 결혼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아직. 잘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관심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날 오후 혜진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반가워서 인사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 씨였죠? 지금 뭐해요? 가게 보고 있어요. 손님 왔어요? 네, 한 분 오셨어요. 누구요? 단골 손님이요. 이름이 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 씨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서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혜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살폈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미정 씨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늦었네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가게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가게. 맨날 가게 이야기만 하네. 이제 시집 왔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야지. 시집이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지. 내가 바깥에서 일하니까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체면도 없어. 체면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반찬 가게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부인이 일한다고 할 거 아냐. 도연 씨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도연 씨,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도연 씨를 봤습니다. 도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영 씨, 누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가게 일 그만두는 게 어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영 씨 몸도 힘들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쉬어야죠.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가게를 그만두라고요. 제 유일한 생존 기반을요. 안 돼요. 가게는 제 삶이에요. 삶은 무슨 삶?
이제 내 삶은 우리 가족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집안일을 해야 우리 도연이가 편하지. 지금은 내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니까 우리 가족이 다 괴로워.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일하는 게 잘못이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가 비웃었어요. 잘못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우리 도연이를 힘들게 하는데. 고집만 세고. 누나, 그만하세요. 도연 씨가 말했지만 저를 감싸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투였죠. 서영 씨,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양보. 자꾸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제 일도, 제 친구도, 제 시간도 다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는데 혜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영 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언제든 연락해요. 답장하려는데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혜진 씨요. 뭐래요?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도연 씨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혜진 씨랑 연락하지 마요. 왜요? 서영 씨한테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제 전화 받을 때 표정이 이상했잖아요. 그건 혜진 씨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 만날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 씨는 주지 않았어요. 서영 씨,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서영 씨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 또 위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 돌려주세요. 혜진 씨 연락처 지우면 줄게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보다 혜진 씨가 더 중요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서영 씨, 지금 저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아내예요.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결국 도연 씨가 제 눈앞에서 혜진 씨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연락처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이제 됐죠? 서영 씨한테 필요한 사람은 접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때 연락처엔 도연 씨와 미정 씨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결혼 생활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지배였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며칠 뒤 가게에 혜진 씨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서영 씨,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영 씨, 무슨 일 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저 서영 씨 오래 봐서 알아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인정하는 거니까. 정말 괜찮아요, 혜진 씨. 혜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영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걱정이 많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서영 씨, 잠깐 이것 좀 볼래요? 뭔데요? 재산 관련 서류예요. 혹시 몰라서 정리해 두려고요. 재산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가진 건 가게와 작은 예금 통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전부였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만약에 서영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미리 정리해 두면 안심이죠. 무슨 일이 생긴다니 불길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서영 씨, 저 믿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서영 씨 힘들까봐 미리 해두는 거예요. 도연 씨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명의로 잠깐 옮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요. 잠깐이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왜 잠깐 명의를 옮겨야 하죠? 도연 씨, 이건 좀. 서영 씨,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서영 씨한테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의심하냐는 말. 저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럽긴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정리해야죠. 도연 씨가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뭔가 서명하라는 듯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믿으면 어떡해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도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영 씨, 자꾸 이러시면 저도 섭섭해요. 저는 서영 씨 위해서 하는 건데, 위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천만 원이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명의로 어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셨고요. 제가 언제 서명을 했다고요? 지점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명하셨는데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신분증 확인은 했나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누군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도연 씨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는 없었어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 신분증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통장도 찾아봤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모아둔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한 거구나. 재산 서류 이야기할 때부터 계획한 거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가 들어왔어요. 서영 씨,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도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대출 문자를 보여줬어요. 도연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제 동의도 없이요? 부부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했어요.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요? 곧 갚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통장에 있던 돈은요? 그것도 도연 씨가 가져간 거죠?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 씨,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부부가 돈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예민하다고요.
제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놓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이건 사기예요. 범죄라고요. 사기라니 심한 말 하시네요. 전 서영 씨 남편이에요. 남편이 돈 좀 쓰면 어때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어요. 돈 돌려주세요. 없어요. 이미 다 썼어요. 뭐라고요? 사업 자금으로 넣었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몇 배로 불어서 돌아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도연 씨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뭘 그렇게 싸우고 난리야? 누나, 서영 씨가 돈 때문에 저한테 화내요. 돈 얼마나 됐다고? 미정 씨가 비웃었습니다. 고작 그 돈 가지고 난리야? 우리 도연이가 앞으로 벌어줄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건 제 돈이에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라고요. 남편이 남긴 돈? 그거 원래 재혼하면 새 남편 거 아냐?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긴. 넌 돈도 별로 없으면서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 우리 도연이한테 고마워해야지. 고마워요? 제 돈을 훔쳐가 놓고 고마워하라고요? 미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바로 앞까지 왔어요. 훔친 게 아니야. 부부끼리 쓰는 거지. 넌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행운이라니. 이게 행운이라고요. 이혼할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미정 씨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이혼? 서영 씨, 누가 서영 씨 같은 여자 받아줄 것 같아요? 64세 반찬 가게나 하던 여자를요?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혼하려면 위자료 내야죠. 서영 씨가 잘못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려나? 미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3천은 적지. 5천은 받아야지. 우리 도연이 명예훼손됐잖아. 둘이 한 팀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를 결혼시켜서 재산을 빼앗고 이혼하려면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너희는 날 부숴서 얻을 게 있구나. 도연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도연 씨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외로움에 속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어요. 신뢰는 사라지고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젠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도연 씨와 미정 씨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혼인신고 한 달 반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산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 씨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어요. 미정 씨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매일 저를 감시했습니다. 가게에 나가면 전화가 왔고 집에 있으면 CCTV로 지켜봤어요. 화장실 갈 때도 얼마나 있다 나오는지 체크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서영 씨, 오늘 누구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가게에 남자 손님 왔잖아요.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이면 뭐해요? 남자잖아요. 앞으로 남자 손님한테는 말 걸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한테 말을 하지 말라니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게 접으라는 거예요. 맨날 말했잖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저를 평가했습니다. 청소는 왜 이렇게 했어? 구석구석 안 보이네. 밥은 왜 이렇게 짜? 우리 도연이 건강 생각 안 해? 너 옷 좀 제대로 입어. 꼴이 말이 아니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고 뺨은 앙상하게 말랐어요. 한 달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 연락처는 다 지워졌어요. 제 통장엔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떠올랐어요. 혜진 씨라면 도와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도연 씨가 외출했을 때 가게로 갔습니다. 미정 씨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어요. 혜진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뛰어나가서 불렀습니다. 혜진 씨. 혜진 씨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혜진 씨,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혜진 씨가 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봐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도연 씨와 결혼한 것, 혼인신고한 것, 통제당한 것, 돈을 빼앗긴 것, CCTV와 위치 추적 앱, 미정 씨의 학대까지 전부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서영 씨,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도연 씨가 뭘 할지 몰라서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일단 거기서 나와야 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제 집에 와요. 일단 피해야 해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오늘 밤에 나올 수 있어요? 해볼게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도연 씨가 잠든 후에 몰래 나오기로 했어요. 가게로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화장실은 집에도 있잖아요. 왜 가게 화장실을 써요? 그냥 가까워서요.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눈물 흔적을 본 걸까요? 서영 씨, 울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눈이 빨개요. 누구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턱을 잡았어요. 서영 씨, 저한테 숨기면 안 돼요. 알았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도연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도연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도연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신분증만 챙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잠그기도 힘들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으로 가는데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도연 씨가 깰까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어디 가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 씨가 자는 줄 알았는데 깨어 있었던 거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도망가려고 했죠? 도연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연 씨, 저 그냥 갈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갈 곳도 없으면서 어디를 가요? 돈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선 못 살아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넌 이미 내 거야, 서영 씨. 도망쳐도 소용없어? 내 거라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고요.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도연 씨가 따라왔어요. 서영 씨, 당장 돌아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도연 씨한테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어요. 도망가봐야 경찰 부를 거야. 치매 걸린 아내가 집 나갔다고. 넌 아무도 믿지 않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았어요. 도연 씨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날 떠나면 죽은 목숨이야. 핸드폰을 보는 순간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화면이 깨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연 씨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정말로 경찰을 부르면 어떡하지?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64살 여자가 남편한테 학대당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영 씨, 고개를 들었어요. 혜진 씨였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혜진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서영 씨. 제가 지켜줄게요. 혜진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드디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도연 씨는 절대 저를 놔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혜진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요. 옷도 갈아입고요. 혜진 씨가 수건과 옷을 건네줬어요.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거실로 나왔을 때 혜진 씨가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마셔요. 진정하고요. 고마워요, 혜진 씨. 친구한테 고맙긴요. 서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혼은 해야 하는데 도연 씨가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안 하겠죠. 서영 씨 재산 다 뜯어가려고 결혼한 건데. 혜진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도연 씨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어요. 혜진 씨,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도연 씨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야 해요. 어떻게요? 혜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 탐정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걱정 마요. 일단 알아보고요. 서영 씨는 쉬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 씨가 나갔다 왔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이거 봐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도연 씨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도연 씨는 과거에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확인했어요. 박도연이라는 이름으로 5번이나 고소당했어요. 그중 3번은 실형을 받았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전과자였어요. 그것도 저 같은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범죄자였죠. 누나 박미정 씨도 조사했어요. 혜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도 공범이었어요. 도연 씨와 함께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조직적인 범행을 했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패턴이 똑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결혼을 제안하고 혼인신고 후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당한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가 서영 씨만이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최소 7명이 있었대요. 7명. 저는 7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한 분은 소송 중에 돌아가셨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결혼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게 문제예요. 도연 씨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어요. 혼인신고를 해서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부부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일단 서영 씨가 당한 걸 정리해야 해요. 대출 사기, 통장 도용, 감금 학대. 이 모든 게 증거예요. 혜진 씨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기록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혼인신고, 통제받은 일들, 돈을 빼앗긴 것, CCTV 설치, 위치 추적 앱, 미정 씨의 학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요. 도연 씨가 제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외로움을 파고든 것도, 조용히 혼인신고하자고 한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혜진 씨가 또 서류를 가져왔어요. 서영 씨, 이것 봐요. 도연 씨 명의로 된 대출 기록이에요. 서류를 봤습니다. 도연 씨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더군요. 총 금액이 1억이 넘었어요. 이 사람 빚쟁이에요. 사업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서영 씨 재산 다 빼앗아서 빚 갚고 남은 돈 챙겨서 도망가려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구나. 그렇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싸울 거예요. 뭐라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한 거 전부 되돌려받을 거예요. 혜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도연 씨와 미정 씨를 법정에 세울 거예요. 제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당한 것까지 전부 밝혀낼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64살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제대로 된 변호사요. 제가 알아볼게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서영 씨 맞으시죠? 혜진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도연 씨를 만난 것부터 도망친 것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대출 사기, 재산 절취, 감금, 정서적 학대 전부 입증 가능해요. 정말요? 네, 게다가 도연 씨 전과 기록까지 있으니 상습범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할 거예요. 도연 씨와 미정 씨 둘 다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이미 쓴 돈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존엄이요. 도연 씨한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이서영 씨,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혜진 씨 집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도망갔다고 화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을까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맞서 싸울 거예요. 64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분노와 결연함만 남았습니다. 도연 씨, 미정 씨,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요.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 제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서영 씨, 준비됐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어요.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서영 씨, 조정 과정에서 도연 씨 측이 온갖 말을 다 할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괜찮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 씨를 봤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더 이상 신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도 함께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도망간 며느리가 여기 있네. 며느리가 아니에요. 곧 남이 될 사람이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조용히 하세요. 여긴 법원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혼 조정 절차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연 씨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현재 별거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도망친 거였죠.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서영 씨는 박도연 씨의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 재산 절취로 인해 부득이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박도연 씨, 이서영 씨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희는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 아내니까 당연히 동의했다고 봐야죠. 도연 씨의 태도는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이서영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박도연 씨가 제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몰랐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이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거짓말. 도연 씨가 소리쳤어요. 서영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서영 씨 얼마나 아꼈는데요. 아낀 게 아니라 감시했죠. CCTV 설치하고 위치 추적 앱 깔고 친구들 연락처 지우고. 그게 사랑이에요? 도연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서영 씨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설치 영수증, 위치 추적 앱 기록, 대출 서류 전부였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도연 씨, 이건 분명한 감시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연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제 동생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가게만 나가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부인이 일하는 것과 감시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 안 하고. 박미정 씨,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정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영 씨,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네. 후회할 거예요. 64살에 이혼한 여자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도연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영 씨 같은 여자,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미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연이가 받아준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분수도 모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박도연 씨, 지금 배우자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 여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하세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격 모욕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연 씨는 비웃었어요. 법적 조치? 해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일어섰어요. 도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에요.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뒀어요. 제 친구들을 떼어놓고 제 돈을 빼앗고 제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범죄예요. 도연 씨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했어요. 외로운 여자한테 접근해서 믿음을 주고 결혼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 이미 7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64살이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제 존엄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도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정 씨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영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박도연은 원고 이서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또한 무단으로 대출받은 5천만 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진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재산 절취 및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 추가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도연 씨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 씨,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와 미정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제가 당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더해져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제 가게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방치된 흔적이었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가게 안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그날 그대로요. 반찬을 담던 그릇들, 냉장고, 조리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기가 제 자리였구나. 제가 돌아올 곳이었구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공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서영 씨, 뒤를 돌아봤어요. 혜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 어떻게 여기를? 올 줄 알았어요. 오늘쯤 가게 정리하러 올 것 같아서요. 혜진 씨가 도구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뭐 하려고요? 간판 좀 고쳐야죠. 먼지 쌓였잖아요. 혜진 씨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간판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올라가려고 했죠. 서영 씨는 안에서 청소해요. 이건 제가 할게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친구니까요. 친구.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혜진 씨는 묵묵히 간판을 닦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니 간판이 반짝거렸어요. 서영인의 반찬가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다시 빛났습니다. 저도 안에서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릇을 닦고 선반을 정리하고 조리대를 소독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게는 깨끗해졌어요. 다 됐어요. 혜진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함께 밖에서 가게를 봤어요. 깨끗해진 간판, 닦인 유리창, 정돈된 가게 안.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혜진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혜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영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전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어줬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게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은 결정이에요. 서영 씨 반찬 그리웠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단골 손님들도 다 물어봤어요. 서영 씨 가게 언제 여냐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벽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싱싱한 나물, 신선한 멸치, 좋은 고춧가루.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 어떻게 무쳐야 하는지 조리하면서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제 돈도, 제 자유도, 제 존엄도. 도연 씨는 저를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64살 여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웃음을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4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저답게 사는 거예요. 8시가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재오픈합니다. 간판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보고 싶었어요. 멸치볶음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님들, 새로운 손님들,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늘따라 더 맛있는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뭔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도연 씨 비위를 거스를까봐 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자유롭게 웃을 수 있어요. 저녁 무렵 혜진 씨가 들렀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바빴어요.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겠네요. 네, 괜찮아요. 혜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 씨,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요? 눈빛이요. 예전엔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요. 단단하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부서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1달 만에 인생의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제 돈도, 제 자유도, 제 친구도, 제 존엄도. 도연 씨는 저를 감금하고 통제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찾았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제 시간을 제 뜻대로 쓸 수 있고,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거였어요. 누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물론 혜진 씨 같은 좋은 친구가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도연 씨한테 보여줬던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64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간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작.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해요.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어요. 혼자여도, 나이 들어도,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저처럼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웃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망친 노후재혼, 아버지의 후회와 상처. 저는 올해 72입니다. 정혜석이라고 합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주 들르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내 생각에 울기도 하고 그리움에 잠 못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움보다 무서운 게 찾아왔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딸한테 말은 못했습니다. 아빠 외롭다는 말이 자식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참았죠. 하루하루를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댄스 동호회 모집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무슨 춤을. 근데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더라고요. 거기 가면 사람은 있겠지. 말이라도 섞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등록했습니다. 떨리더군요. 60 넘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어요. 첫날 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지관 2층 강당이었죠. 사람들이 벌써 여럿 와 있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서 있거나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있더군요. 저도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처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죠. 저도 2달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김선영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70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표정도 움직임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혜석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그날 수업 내내 선영이 옆에서 동작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잘하시네요.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저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선영도 함께였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자식은 몇인지, 배우자는 어떻게 됐는지.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선영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요. 그날 이후로 동호회에 나가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었어요. 수업 끝나면 카페 가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선영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좋아하는 음식, 취미, 젊었을 때 이야기들. 대화가 편했습니다.
말을 하면 들어주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혜석 씨는 참 다정하세요. 어느 날 선영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배려도 많이 하시고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선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한번 등산 갈래요?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서요. 좋죠. 그렇게 등산도 함께 가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선영이 말했어요. 혜석 씨, 저도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 보내니까 좋아요. 선영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저도 좋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죠. 설렘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동호회 없는 날에도 만났어요. 공원 산책하고 미술관 가고 그냥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어느 날 선영이 물었습니다. 혜석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제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선영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랑할 자격 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일은 넘어서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딸 수진이한테 말했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라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은 거다. 그래도 좀 더 알아보시고 수진아, 아빠 나이가 몇인데 더 기다리면 언제 행복해지겠니?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지만요. 선영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빠른 결정이었죠.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찾은 빛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라도 사랑해보고 싶었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였죠. 선영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설렜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11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일을 닫고 나오니까 선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제가 말했죠. 선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 저는 보통 이 시간에 자거든요. 그래요? 저는 보통 1시쯤 자는데.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좀 더 볼게요. 선영이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생각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조금 있으면 끄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됐어요. 12시, 1시. 결국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돼서야 잠들었습니다. 선영이 방에 들어온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7시였어요. 몸이 무거웠죠.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선영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반찬, 밥. 정갈했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저는 원래 6시에 일어나요.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하니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밥을 먹는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혜석 씨, 밥은 천천히 드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저는 원래 빨리 먹는 편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습관이란 게 쉽게 안 바뀌더군요. 또 빨리 드시네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천천히 드세요.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천천히 먹으려고 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래 씹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 집에서 밥 먹는데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인스턴트 커피였죠. 간단하게 물만 부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선영이 말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제가 원두커피 내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게 편해서요. 건강 생각하면 원두가 낫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선영이 아침마다 원두커피를 내려줬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제 선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TV 채널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뉴스를 봤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은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오늘 드라마 봐도 돼요? 어제 못 봐서요. 네, 그러세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매일 계속됐어요. 제가 뉴스를 보려고 하면 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있는데 뉴스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 안 돼요? 아, 네. 그러죠. 결국 뉴스는 못 봤습니다. 다시 보기로 본다는 건 결국 안 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음악도 그랬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청소할 때, 요리할 때, 그냥 집에 있을 때 틀어놓곤 했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말했어요. 트로트는 너무 시끄러워요. 클래식 들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는 트로트가 좋은데요. 나이 들수록 차분한 게 좋아요. 클래식이 훨씬 품이 있죠. 결국 집에서 트로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죠. 냉장고 정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대충 넣어두는 편이었어요. 편한 대로요. 그런데 선영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이쪽, 음료는 저쪽, 과일은 맨 아래. 처음엔 따라했어요. 하지만 가끔 깜빡하고 다른 곳에 넣으면 선영이 바로 고쳤습니다. 이건 여기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야 관리가 되죠. 저는 그냥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어요. 접시는 먼저 물로 헹구고 그 다음 세제 묻혀서 닦고 다시 헹궈야 해요. 저는 그냥 세제 묻혀서 바로 닦는데요. 그럼 세제가 덜 빠져요. 이렇게 해야 깨끗해요. 저는 60년 넘게 제 방식대로 설거지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영의 방식대로 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혜서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어때? 좋지.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영에게 말했죠.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선영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저녁 준비했는데. 아, 미안해요.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해서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음식 다 준비했잖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일은 꼭 같이 먹을게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선영표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주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어요. 일찍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미리 말만 해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움직여야죠.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지금 나가요. 해지기 전에. 결국 저는 일어났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선영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선영 말이 다 맞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선영이 하는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질서를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뭔가 숨이 막혔습니다.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엔 원두커피를 마셔야 하고, 밥은 천천히 먹어야 하고, TV는 드라마를 봐야 하고, 음악은 클래식을 들어야 하고, 냉장고는 정해진 대로 정리해야 하고, 친구 만나려면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까 무거워졌어요.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줄어들었어요. 선영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선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죠. 제 취향은, 제 습관은, 제 자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준호 데리고 갈게요. 아빠 얼굴 보고 싶대요. 손자 준호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고 선영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딸이 손자 데리고 온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선영 대답이 짧았습니다. 표정도 별로 밝지 않았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준호 손을 잡고 왔어요. 아빠,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손자를 안아 올렸죠. 우리 준호,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댁 인사드려야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소가 없었어요. 억지로 인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아요. 차라도 드릴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거실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놀아주느라 신경 쓰지 못했죠. 레고를 가지고 왔더군요. 할아버지, 같이 만들자. 그래, 뭐 만들까? 바닥에 앉아서 함께 레고를 조립했습니다. 준호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놀면 어질러져요. 방에서 놀면 안 돼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수진이가 얼른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야, 할아버지 방에 가서 놀자. 싫어. 여기서 놀래. 준호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다 놀고 치우면 되죠. 어질러지면 치우기 힘들잖아요. 선영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도 따라왔죠. 문을 닫자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선영이 간단하게 음식을 차렸어요. 국과 반찬 몇 가지. 평소보다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선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식사하는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준호만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나 요즘 태권도 배워. 그래? 우리 준호 멋있겠네.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무관심했어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선영이 막았습니다. 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거실로 나와서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새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나 봐요. 그런 거 아니다.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이 수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오후가 되자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갈게요. 준호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요.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를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죠. 수진아, 자주 와. 네, 아빠.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영 아들 민호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민호가 저녁 먹으러 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런데 선영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음식 준비하고.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선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민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왔네.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포옹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저한테 인사했죠. 어서 와.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잘생긴 편이었어요. 말도 부드럽게 잘했죠.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탕. 수진이가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들 먹는 거 봐야지. 많이 먹어. 선영이 민호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선영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민호가 겸손한 척했지만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가끔 민호가 저한테 말을 걸긴 했죠.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나는 뭐, 그냥 그렇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우리 아들 참 착하네. 선영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간 후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죠? 네, 좋은 사람 같아요. 착하고 효자예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손자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가족은 손님이었어요.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방문객, 불편한 존재. 선영에게 가족은 민호뿐이었죠. 저와 제 가족은 그저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닌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